제일 결정적인 민심과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처음을 돌아본다면 그 순간을 어느 순간으로 꼽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이준석 대표 내쫓은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네. 대통령 선거를 0.73으로 이기고 네. 그때 이제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송영길 당대표가 그 이재명 개항 출마를 터주려고 서울시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때 국민의힘을 몰아줬잖아요. 그때 6월 달에 그 승리, 6월 1일 승리한 뒤에 6월 달에 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53%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빗도칭이 있는 상황에서 53%까지 간 거면 거의 다 간 거예요. 바로 그 승리 직후에 한 일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대표인데 내쫓는 것도 윤리위로 보내서 이러면서 7월 달 가면 37%로 떨어집니다. 그때 30%로 떨어진 다음에 한 번도 회복을 못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가 저는 떠오르세요? 2년 6개월을 했는데 예. 대통령인데 대통령 이미지가 없다는 게 전 치명적이라고 봐요. 노 그러니까, 대통령 이미지, 노 이미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그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그 통치하는 건데 권위가 대통령으로 보지 않으면 권위가 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권위주의를 구중궁궐 같은 권위주의를 버리고 나가서 소통을 좀 강하게 했다. 도스태핑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어떤 걸 우려했냐면 이게 권위주의를 버리겠다고 나가서 도스태핑도 한다 그러지만 자칫하면 권위주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권위를 버리는 것일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권위를 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으면 9시 뉴스 때 팍 그냥 위에서 딱 찍어서 뭐 그냥 푸른 기회가 보이고 막 엄청난 건물과 이 그 대통령이 도스태핑도 안 하고 딱 절제된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다운 권위가 생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점, 용산으로 옮긴 거.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적으로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에 대한 평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대통령 이미지를 훼손시킨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 본인이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데서 딱 보면 뭐 흔히 뭐 격노했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보여서 알지만 대통령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기자를 상대할 때나 국민을 상대할 때나 장관을 상대할 거나 정치인을 상대할 때 해야 되는 그 프로토콜이 있다고 이게 거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2년 6개월 동안에도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의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알더라도 얘기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만은 누구처럼 보여요? 글쎄, 그건 뭐 검사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대통령다운 권위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가 깨졌다는 건데 신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근데 그게 국민들에게 계속 번복되면서 신뢰를 다 잃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죠. 번복이 많이 됐어요. 적어도 대통령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뭐 브로커의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에 해명을 딱 밀어내려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한다. 그런 것이 도대체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의 말의 권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믿으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설득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그게 에토스거든요. 사람 자체를 믿는 거죠. 에토스가. 우리가 이게 에틱스라는 윤리가 거기 나온 건데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토스는 그 메신저가 신뢰를 받느냐, 메신저 자체에 대한 게 이게 에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이성적인 거예요. 논리적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파토스는 감성적인 거예요. T와 F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MBTI T와 F. 예. 거기서 또 MBTI가 전 참고로 T입니다. 네. 파토스와 그 로고스와 에토스가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에토스와 로고스와 파토스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설득이 국민들이 되려면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믿을 수 있는 논리로 그걸 감성적으로 설득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그 점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대통령답지 않은 말은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대통령들은 그 프로토콜이 있고 김영삼, 김대중만 해도 정치적으로 거물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들어온 노무현은 그런 권위도 없는 데다가 야 저거 뭐 경험도 없는데 말도 거칠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 말을 막 하고.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강점은 뭐였냐면 그게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평가는 받았어요. 솔직하다. 근데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예, 그런 얘기는 받았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윤 대통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인정할 거 인정해요. 내가 난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확실히 점수를 좀 받았죠. 근데 윤 대통령은 뭐 본인이 그냥 소탈하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소탈하고 솔직한 게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오히려 권위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제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 참모들이나 홍보 참모들이 실패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이든 날리면 때도 보면 그냥 자기가 나가는데 뭐 방송국 카메라 우연히 찍힌 건데 그건 사실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도할 일도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나간 거면 무슨 발언이든지 아이고 제가 좀 부주의하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다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음성 분석 학자까지 동원해.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의 공식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라냐면 그 비속어 욕은 한국 국회를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다. 아니 한국 국회를 향해서 했으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회를 향해서 욕을 했다는 게 어떻게 해명 자료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그 부대변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 뒤죽박죽 됐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됐을 때 그거는 아이고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이고 제가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걸어서 이게 제가 이거 참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이걸 가지고 뭐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케이스는 사실은 국내용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쿡 부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 뭐 미국과의 관계나 많아. 그냥 내가 무신결에 그냥 뭐 약간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다음에 주의한다 그러면 그 미국이 문제 삼겠어요. 우리는 누가 삼겠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반환점 2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성과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7%라는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들, 실기한 순간들 말씀 주셨는데 제일 결정적인 민심과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처음을 돌아본다면 그 순간을 어느 순간으로 꼽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이준석 대표 내쫓은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총선 승리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0.73으로 이기고 그때 이제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개항 출마를 터주려고 서울시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때 국민의힘을 몰아줬잖아요. 그때 6월 달에 맞습니다. 6월 1일 승리한 뒤에 6월 달에 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53%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빚도층이 있는 상황에서 53%까지 간 거면 거의 다 간 거예요. 바로 그 승리 직후에 한 일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대표인데 내쫓는 것도 윤리위로 보내서 이러면서 7월 달 가면 37%로 떨어집니다. 그때 30%로 떨어진 다음에 한 번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24%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그 30% 계속 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선거 연합을 해체한 거죠.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세대연합의 지지 기반을 축소함으로써 제가 표현할 때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톱으로 스스로 잘랐다. 이게 이제 그거고 두 번째 안철수도 후보 단일화 했던 당사자인데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비서실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00% 다운 투표로 가야 된다. 그것도 민심과 괴리되면서 아주 고립된 지지 기반 축소하는 결정적 장면이죠. 그게
이렇게 가면 제가 그때도 칼럼에 썼어요. 총선 당시들 질 거다. 그러니까 뭐 100% 당원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갖고 그 결과가 그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100% 당원 투표를 하면서 선거 때 도와줬던 뭐 이준석이나 안철수는 다 내치고 그럼 누가 칼럼에 썼던데 임진왜란 때요.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상을 준 게 아니고 같이 쫓아간 피난 가는 선조가 그 사람 옆에 수고하는 사람 상 줬던가. 자, 그런 걸 연상시키게 되는데. 전 자, 장군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다 이념적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네. 다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졌잖아요. 그때 강서구청장. 굉장한 경고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그리고 그때 그 즈음에요. 빨간불이었어요. 엑스포 추진한다고 대통령이 뭐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29표면 대한민국의 위상과 실력에 비하면 정말 이런 참패는 역사적으로 없어. 29표밖에 못 얻은 건 그만큼 대통령실의 판단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상황이 됐는데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거다라고 슬쩍 문제를 보여준 거잖아요. 모의고사죠. 그런데도 엉뚱한 답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선거 과정에 한동훈한테 딱 위임을 해야 되는데 뭐 공천 과정에서도 계속 충돌하고요. 황상무 수석에 관한 거 또 도주대사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대 증언도 호주대사가 아니라 도주대사다. 뭐 이종석 그 대사 임명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이고. 의대 증언 문제도 그렇게 됨으로써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내가 3대 개혁을 한다. 그때는 의료 개혁은 없을 때니까 연금, 노동, 뭐 교육 이걸 하려면 예.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소수여당이라 못합니다. 이건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의석을 조금 밀어주시면 거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석을 150석을 넘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연합도 깨지 말아야 되고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도 있고 좀 못마땅해도, 그리고 다 좀 못마땅해도 세력을 최대한 넓혀서 어쨌든 내가 의석을 다수를 확보한 뒤에 좀 내 마음대로 좀 해야겠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발톱을 좀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다 해체시켜갖고 지금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개혁을 하니까 저항을 받아서 인기가 없는 거고 지지율이 낮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 원인과 결과 뒤바꿔 놓은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총선을 졌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는 거지, 개혁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지율이 떨어져서 개혁을 못 하는 거지.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언론이 말싸움을 내세워서 그런 건지 대통령실의 개혁 드라이버가 약해서인 건지 잘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건 그럼 의석이 작아서 한 건가요, 그냥? 정치적 상식이잖아요. 지금 정치는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왜 할 거냐인데 뭘 할 거냐하고 왜 할 거냐는 설명을 해요. 연금 개혁 해야지. 안 그럼 연금이 바닥나니까, 기금이 고갈되니까. 노동개혁도 해야 되지. 예. 자, 그런데 의석수가 없잖아요. 그 야당이 동의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의석을 늘리든지. 확보하는, 그러니까 늘리든지가 아니라 그걸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못하고 졌는데도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4대 개혁에 성과를 낼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과를 낸다는 거는 야당이 동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금 개혁을 야당이 동의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는 가겠습니다 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으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의석이 야당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으면 이게 현실인데 현타가 온 건데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난번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는 이재명 대표 쪽에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자고 얘기했으면 뭐 연금 개혁이라도 타협을 하든지
의대 증원 문제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왜 만난지 모르게 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아쉽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은 17%고 의석은 지금 108석인데도 4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금년 말까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요. 이거는 인지 부조화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인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회담 후의 모습들, 김 여사 활동 전면 중단 등 인적 쇄신 문제 등 얘기하면은 바꾸려고 하고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정가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지금 위기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게 제가 그래서 한 3, 4개월 전쯤에 이 정도 얘기했다면 평가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 좀 속보가 떴는데 여야 의장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 여야가 아니죠. 여가 빠졌죠. 의장. 여가 빠진 게 야가 빠졌죠. 예, 야가 빠졌죠. 의장 협의체에서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요. 그리고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의지의 문제고 그런 거지만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 대국민 담화의 성패가 김 여사 특검 수용 여부에 갈려 있다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야 당연히 또 거부를 하겠지만은 14일쯤 구보건회의에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28일쯤 아마 재표결이 예정될 거라고 하는데 날짜가 좀 공교롭습니다. 14일, 28일 민주당. 근데 그거는 이제 15일 날하고 25일 날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최상병 때도 제3자 특검을 얘기했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지휘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탄핵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200석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200석이고 제2요구했을 때 재결도 200석인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동조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여당은 그 자체로 이제 분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압박하면서 이거 정도를 받으면 저는 특검 얘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오히려 이제 15일, 25일 날 둘 다 당선 무효용을 벗어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탄핵이나 특검을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대통령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대통령처럼 보이고 집권당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연금개혁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14일 날은 특검법 통과는 되겠지만 거부권 행사할 거고 제2요구가 왔을 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거다. 참고로 야당에서는 이번 조금 이따 얘기하긴 할 텐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근데 주말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담화에서 하셨던 말씀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돈을 그래서 받은 거 아니고, 선거 개입 아니었고, 덕담했고,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은 이제 명태균 이슈는 이제 꺼져가는 불로 봐도 될지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지. 잔불이 있어도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도 명태균 씨는 공천 관련된 얘기 본인이 제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간 순간 레버리지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하겠죠. 그 공천 관련된 얘기로 여론 조작 이런 거 말고 공천 관련된 얘기로 강경희 씨 말로는 지방선거 출마 전에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구속 사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미 더 충격적인 게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제 공개됐죠? 어제 공개된 내용 중에 왜 명태균 씨가 어떤 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딱 하나 개입해 준 게 김영선 건인데, 이게 들통나게 생겼으니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계시냐, 이러면서 이제 화내는 녹취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녹취라는 건 사람들 이게 자기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제가 하려는 얘기
층층층층 들어가 주세요. 야, 그만 치시고. 음. 뭐냐 하면 그 녹취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본인이 부풀리는 얘기도 많겠으나 브로커로서 본인의 얘기에 따르더라도 김 여사가 개입한 건이라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이 그 하나 건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 지금 개연성은 제가 이 사건 초기부터도 네. 그 2024년에 뭐 김영선 공천권, 그다음에 그 개혁신당권 이 두 개는 개연성으로도 낮아 보이고 있다면 2022년 6월달 그 건, 그 공천 받은 거죠 김영선 보궐선거에서 그 건일 텐데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거예요. 정말로 그때 그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뭐 이준석 대표 이런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 공관위원들도 다 있어 수사를 하면 다 나올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안 중에 이 명태균 건도 들어가 있는데 다소 무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거였습니다. 그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뭐 공천 관련돼서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해서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금 흐름과 관련된 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혜경 씨란 분이 지금 뭔가 폭로하고 있고 그건 명태균 씨랑 가까웠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원팀으로 움직일 때 들은 얘기들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드러날지는. 이제는 대통령이 남은 임기 절반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느냐에 집중할 때인데 마침 오늘 국민의힘이 원래 8일로 예정돼 있다가 이제 7일 대국민 담화 때문에 잠깐 미뤘습니다. 오늘 윤 정부의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 건데 윤 정부 후반기 성패를 좌우할 핵심 국정 과제, 새 신책 뭐라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새 신책하고 국정 과제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새 신책은 저는 첫 번째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오케이. 두 번째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네. 세 번째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라고 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실을 비서실장을 바꾸거나 김건희 여사 부속실을 하거나 특별감찰관을 해도 저는 변할 게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감과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변화를 하도록 하는 그 대통령실의 변화가 우선 따라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메시지도 좀 정제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대통령실을 바꾸는 게 있고 국정 그 관련해서는 지금 연금개혁이나 국내 문제는요 안 돼요. 그건 야당이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말만 그렇지 그거는 뭐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뭐 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임기 단축 개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보세요. 뭐 저는 어렵다고 보니까. 예, 왜요? 이유는? 우선 임기 단축, 그러니까 탄핵도 사실 우선 하나씩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비토크라시로 가냐, 정치적인 야당과 협상을 하냐, 임기 단축 개헌을 가냐, 탄핵 가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전 여전히 비토크라시로 간다고 보는데, 탄핵은 뭐 의석수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민심이거든요. 근데 2016년도만 해도 최순실 사건 때 중도층이 힘을 실어줬어요. 왜? 그때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인데 1당 민주당은 이미 2번이나 집권한 적이 있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한테 권력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혁신당인데 1, 3당을 중도 보수층은 적어도 대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탄핵 찬성 여론이 올라오기 어려워서 이게 이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집회하고 지금 다 다르죠. 많이 안 모여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그 명분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임기단축 개헌은 제가 법조인은 아니고 이거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는 방법이 헌법을 바꿀 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정치적 결단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하야 방식인데 하야를 했을 때 임기가 잔여 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기 시작인지에 대한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저는 어차피 2032년에 총선과 대선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개헌하면 될 일이라 전 임기 단축까지 하면서 개헌해야 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정치적 협상은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상 선거법은
예. 100만 원 이하. 예. 그다음에 저거는 집행유예 이하 벌금형으로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한시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족쇄가 딱 걷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뭐 탄핵이라든가 예. 뭐 이렇게 강공보다는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그 대안으로서의 모습. 대안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연금 개혁도 하자. 의대 정부 문제 풀자. 다 풀자고 얘기할 거고 중도층을 향한 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정적인 타협은 좀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비토크라시죠. 따라서 국내 이슈에서는 대통령 돌파구 마련하기 어렵다. 저는 주목하고 그렇다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봐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가 다 이거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같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해놨는데, 지금 기시다도 아웃됐고, 바이든도 아웃됐고, 정권 교체됐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잃을 것도 많을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프 배우신다고. 뭔지 하여튼 이 트럼프와 관련된 거를 윤 대통령과 이 참모들이 굉장히 그 준비를 잘해갖고 그래. 트럼프로부터 하나라도 뭐 양보를 얻어내면 야 이게 윤 대통령의 성과래. 그래서 다시 외교 안보 성과로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그 뭐 동의 없이 지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외교 안보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쪽과 대통령 개인의 그 태도나 메시지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지금 뭐 야당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데서는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새로운 도약의 발돋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위기인 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급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뭐 푸틴 정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은 뭐 더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지금 걱정인데 이 걱정이 오히려 기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보면 뭐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도 다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그 보조금 왜 주냐 관세 때리면 다 와서 질 건데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TSMC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남중국해 그 위험한 나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공장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삼성전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TSMC가 AI 반도체를 지금 중국에 공급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뭐 일본도 뭐 미국하고 동맹이고 대만도 뭐 그러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방산 무기를 보낼 수 있는 나라예요. 포탄이든 뭐든 그리고 군대도 보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잘 만든다고. 우리는 북한하고도 싸웠고 중국하고도 싸웠고 경험도 많고. 베트남하고도 싸웠어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하고 미국하고 함께 싸운 진짜 혈맹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군대도 파견할 수 있고 군대 파견이 아니어도 무기는 방어용 무기라도 뭐 천군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거 일본이 할 수 있습니까? 대만이 할 수 있습니까? 대만은 실제로 뭐 우리한테 뭐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하고 너무 밀착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대만은 더 밀착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만과 중국의 그 앞서가고 있는 대만 TSMC 이 파운드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쪽에서 조금 레거시 반도체긴 하지만 이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나 아니면 뭐 그 외교계에서 좀 잘하면 이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 제2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 시간이 된다면 해보도록 하고요.